안녕하세요. 저는 72살의 박순례입니다. 나이를 밝히는 게 조금 쑥스럽긴 하지만 이제 와서 숨길 것도 없죠. 세월이 이만큼 흐르니 인생이 다 보이는 것 같다가도 어느 날은 전혀 예상 못한 일이 벌어지기도 해요. 그러면서 깨닫게 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고요?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절대 말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남편 없이 살아온 지 벌써 30년이 넘었어요. 아들이 하나 있는데 이 녀석도 벌써 중년이 다 되었네요. 젊었을 때야 혼자 산다고 하면 안쓰럽게 보거나 재혼을 권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하지만 살다 보니 알겠더라고요. 혼자가 더 편할 때도 많고 오히려 남편 없이 사니 다양한 사람을 만나게 되더라고요. 나이 들어가면서 많은 사람을 만났어요. 처음엔 친구처럼 시작한 인연이었는데 어느 순간 가족보다 더 가깝게 느껴지는 사람도 있었어요. 우린 가족이야 하고 손잡고 웃던 순간도 있었고 함께 여행 가고 김장을 같이 담그고 속 깊은 이야기를 나누던 밤도 있었죠.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나니 꼭 그렇게까지 가까이 지낼 필요가 있었을까 싶은 마음이 들어요. 가장 큰 이유요? 결국 아무리 가까워 보여도 사람 마음이란 늘 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변하는 마음 속에서 지켜야 할 비밀이 있다는 걸 깨달았죠. 저는 한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뭐가 필요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다 털어놓고 살아야지. 하지만 그게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너무 많은 걸 보여주고 너무 깊이 얘기하면 그게 독이 되기도 해요.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몇 년 전 일이에요. 제 친한 친구 중에 영자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는 거의 하루 걸러 한 번씩 서로 전화하고 밥 먹고 장도 같이 보고 마치 자매처럼 지냈어요. 어느 날 영자가 물었어요. 순례야, 너 돈 좀 모아둔 거 있지? 조금 있지. 그래, 나도 있는데 우리 나중에 같이 여행이나 가자. 나중에 우리 아들들 신경 안 쓰고 그냥 둘이 재미나게 살자. 그때까지만 해도 좋았어요. 정말 좋았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 영자가 이런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너는 연금 얼마나 받아? 너 적금 들었어? 너 그 아파트 팔 생각 있어? 그때 깨달았죠. 아무리 친해도 돈 얘기는 절대 쉽게 꺼내면 안 되는 거구나. 처음에는 그냥 궁금해서 묻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나중엔 마치 제 돈이 자기한테도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말하는 걸 보니 괜히 찜찜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순간부터 우리 사이가 조금씩 어색해졌어요. 결국 지금은 연락도 뜸해졌어요. 이런 경험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돈뿐만이 아니라 감정, 가족 이야기, 건강 이야기, 그리고 나만의 속사정 같은 것들도요. 그래서 저는 이제 확신해요.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절대 말하면 안 되는 세 가지가 있다는 거요. 첫 번째, 돈 자랑하지 말자. 돈이라는 게 참 오묘해요. 많아도 문제고 없어도 문제예요. 그런데 제가 확실히 깨달은 건 돈을 자랑해서도 안 되지만 그렇다고 없는 척하며 죽는 소리를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편은 아니었어요. 남편에게 받은 재산도 있었고 친정에서도 어느 정도 물려받았어요. 하지만 저는 사치나 과소비를 싫어하는 성격이었어요. 적당히 아껴 쓰고 낭비하지 않는 삶을 살아왔죠.
그래서 그런지 주변에서는 제가 그저 평범한 할머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다 보니 친구들도 제 형편에 대해 크게 신경 쓰지 않았죠. 그런데 말이에요. 사람이란 참 신기해요. 제가 돈이 있는 걸 알게 된 사람들의 태도가 확 달라지더라고요. 몇 년 전의 일인데 제 친구 중에 정자가 있었어요. 나이 들어서 만나 더 친해진 사이였죠. 우리는 매일같이 시장도 같이 가고 근처 공원에서 운동도 하고 찜질방도 같이 가면서 재미있게 지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동네에서 아파트 매매 이야기가 나왔어요. 야, 술래야, 너 그 아파트 아직 가지고 있지? 응, 그냥 가지고 있어. 팔 생각은 없어. 근데 너 그거 말고도 어디 전세 놓은 데 있다면서? 이때부터 느낌이 이상했어요. 저는 일부러 그냥 웃고 넘어갔죠. 그런데 그날 이후로 정자의 태도가 달라지더라고요. 어디를 가든 저보고 돈을 내라는 거예요. 술래야, 우리 오늘 삼겹살 먹으러 갈까? 내가 사. 야, 우리 여행 한번 가자. 내가 숙소 예약해. 내가 돈 많잖아. 내가 좋은 거 좀 써야지. 아끼면 뭐해? 처음엔 그냥 장난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점점 당연한 듯이 말하는 게 느껴졌어요. 마치 제 돈이 자기 돈이라도 되는 것처럼. 그때 깨달았죠.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돈 이야기는 절대 쉽게 꺼내면 안 되는 거구나. 그래서 저는 그 뒤로 누군가 내 재산에 대해 물으면 그냥 모르는 척하고 넘어갔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 또 다른 경우예요. 제 또 다른 친구, 숙자는 저를 늘 좀 무시했어요. 술래야, 너도 돈 없으니까 우리랑 같은 찜질방이나 다니는 거지? 라면서요. 저는 그냥 웃어넘겼어요. 굳이 설명할 필요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숙자가 다른 친구한테 들었는지 제가 돈이 좀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날 이후로요? 어머, 술래야, 너 그렇게 속을 줄은 몰랐네. 너 참 야무지게 살았구나. 우리 다음에 좋은 데 가자. 너는 그런 데 갈 수 있잖아. 그러더니 갑자기 태도가 확 바뀌는 거예요. 그때 더 확실히 알았죠. 돈은 많아 보여도 문제, 없어 보여도 문제라는 걸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절대 돈 이야기는 하지 않아요. 누가 물어도 그냥 웃으며 넘기죠. 돈이 있든 없든 결국 남한테 보일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나만 알면 되는 거죠. 그렇게 저는 돈이 있어도 그걸 남들에게 말하지 않기로 결심했어요. 괜히 자랑했다가 엉뚱한 오해를 사기도 했고 없는 척했다가 무시당하기도 했거든요. 하지만 인생이 참 신기한 게 그런 일을 겪으면서도 정말 소중한 친구를 만날 수도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 친구 이름은 강자였어요. 강자는 어릴 때부터 참 고생을 많이 했어요.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나고 자식 둘을 혼자 키우느라 정말 악착같이 살았죠. 가끔 돈이 급할 때가 있으면 저한테 몇만 원씩 빌릴 때도 있었어요. 술래야, 미안한데 나 이번에 애들 학원비가 좀 모자라서 내가 다음달에 꼭 갚을게. 술래야, 나 이번에 병원 좀 다녀와야 하는데 조금만 도와주라. 절대 오래 안 끌고 금방 갚을게. 처음엔 저도 솔직히 고민했어요. 사람이라는 게 한번 빌려주면 계속 찾는 거 아니야? 싶었거든요. 그런데 강자는 달랐어요. 어떻게 해서라도 꼭 갚았어요. 늦어도 한두 달 안에는 꼭 돈을 들고 왔어요. 야, 강자야.
너도 사는 게 빠듯한데 뭐 이렇게까지 꼬박꼬박 갚아? 야, 그야 내 돈이잖아. 남의 돈은 원래 꼭 갚아야 하는 거야. 그러면서도 강자는 제 돈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어느 날 다른 친구가 야, 술래 돈 좀 있대라고 말을 했을 때도 강자는 딱 잘라 말했어요. 그런 얘기 왜 해? 누구 돈이 많든 적든 그게 무슨 상관이야? 그때 깨달았어요. 강자는 내가 돈이 많든 적든 그걸로 나를 대하는 태도가 변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강자가 갑자기 연락이 뜸해졌어요. 이상해서 전화를 해보니 병원에 있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야? 넘어졌는데 좀 크게 다쳤어. 수술해야 한대. 병원에 찾아가 보니 강자는 다리 수술을 해야 하는데 보험이 없어서 고민하고 있었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대출이라도 받아야 하나, 혼자 끙끙 앓고 있었죠.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고민했어요. 이 돈을 주면 부담스러워 할까? 혹시 나를 다르게 보진 않을까?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니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강자는 그럴 사람이 아니었으니까요. 다음 날 저는 강자에게 병실에서 봉투를 내밀었어요. 이거 받아. 그냥 받아. 야, 무슨 소리야. 너한테 돈 빌릴 생각 없는데. 빌리는 거 아니야. 그냥 주는 거야. 강자는 손사래를 쳤어요. 눈시울이 붉어지면서도 끝까지 거절하려고 했어요. 술래야, 나 진짜 이거 못 받아. 그럼 내가 서운해. 그 말에 강자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제 손을 꼭 잡고 울었어요. 고마워, 술래야. 내가 이거 그냥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다. 그렇게 강자는 수술을 받고 건강을 되찾았어요. 그리고 그 후로 1년쯤 지났을 때 강자가 갑자기 봉투를 내밀더라고요. 뭐야, 이게? 너한테 빌린 돈 갚는 거야. 야, 내가 준 거야. 받기만 해, 됐어. 됐긴 뭐가 돼. 나 이렇게 살아야 마음이 편해. 그 후로 강자는 정말 틈만 나면 제게 10,000원, 20,000원씩 가져다 줬어요. 야, 이거 그냥 받아. 하면서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그 돈을 받을 생각이 없었어요. 그래서 조용히 한쪽에 모아두었어요. 그리고 마음을 먹었죠. 강자의 딸이 결혼할 때 이 돈을 축의금으로 몽땅 돌려줘야겠다고요. 돈 때문에 실망한 적도 많았지만 돈 때문에 소중한 인연을 다시 한번 확인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확신해요. 돈이란 건 참 신기한 거지만 결국 어떤 사람이 쓰느냐가 더 중요한 거라는 거요. 두 번째, 절대 입 밖에 내서는 안 될 것은 바로 나의 약점입니다. 사람이라는 게 참 묘해요. 좋은 일이나 감동적인 이야기는 금방 잊어버리면서도 누군가의 약점이나 실수는 오래 기억하고 심지어 자기 식대로 각색해서 말하기도 하더라고요. 저는 오랫동안 혼자 살면서 신중하게 말하고 행동하려고 노력하며 살았어요. 하지만 몇 년 전 정말 후회되는 실수를 했어요. 그리고 그 실수로 인해 제 평생의 인식이 바뀌어 버렸어요. 제가 결혼한 건 23, 한창 풋풋한 나이였어요. 남편은 28, 듬직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결혼 초반에는 남들처럼 알콩달콩 살았죠. 하지만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면서 점점 사이가 소원해지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원래 무뚝뚝한 성격이었어요. 표현이 서툴렀고 집에서도 말수가 적었죠. 처음엔 그런 게 든든해 보였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점점 외로워졌어요. 아이를 키우면서도 늘 혼자라는 느낌이 들었고 남편은 바깥일에만 신경을 쓰고 집에는 무관심했어요. 그렇게 점점 남처럼 살아가던 어느 날 저는 우연히 남편의 바람을 알게 됐어요. 그날도 저는 평소처럼 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바닥에 떨어져 있는 검은색 머리카락 한 올이 눈에 띄었어요. 저는 원래 긴 머리가 아니었어요. 남편도 짧은 스포츠 머리였고 우리 집에는 긴 머리를 한 사람은 없었어요. 이게 뭐지? 그때는 별 생각 없이 치워버렸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날 이후로 저는 남편이 집에 혼자 있는 날이면 뭔가 다른 느낌이 든다는 걸 깨달았어요. 한 달쯤 지나고 마침 그날도 남편이 쉬는 날이었어요. 저는 원래 저녁 늦게 들어올 예정이었지만 갑자기 일이 일찍 끝나서 예고 없이 집으로 돌아갔어요. 문을 열었는데 순간 공기가 달라지는 걸 느꼈어요. 부엌에는 물이 끓고 있었어요. 거실에는 평소와 다르게 화장품 냄새 같은 게 어렴풋이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 침실 문이 반쯤 열려 있었어요. 여보, 저는 불렀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그리고 조용히 방문을 열었죠. 그 안에서 저는 남편과 낯선 여자가 함께 있는 모습을 봤어요. 그 순간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그리고 눈앞에서 남편이 황급히 일어나며 다급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아, 이건 아니야. 너 오해하는 거야.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천천히 거실로 나왔어요. 손이 떨렸고 심장이 너무 빨리 뛰었어요. 그날 밤 저는 방 안에 들어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남편은 제 눈치를 보면서도 변명 한마디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모든 걸 알았어요. 이 사람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걸, 이제는 나보다 다른 여자가 더 중요하다는 걸, 그리고 나는 더 이상 이 사람과 같은 집에 살 수 없다는 걸요. 며칠 후 남편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행동했어요. 저는 기다렸어요. 남편이 무슨 말을 할지, 어떤 변명을 할지. 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이 사람은 미안하지도 않고 내가 알았다는 사실조차도 신경 쓰지 않는구나. 그래서 저는 아무런 다툼도 없이 조용히 이혼을 준비했어요. 그렇게 남편과 헤어진 후 저는 다시 혼자의 삶을 살게 되었어요.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이 일을 마음속에 묻어두기로 했어요.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굳이 남들에게 내 아픈 과거를 들춰낼 이유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제 가장 친한 친구였던 미경이와 술 한잔을 하면서 저는 처음으로 이 이야기를 털어놨습니다. 미경아, 나 사실 젊었을 때 남편이랑 사이가 안 좋았거든. 남들은 그냥 내가 혼자 된 걸로 아는데 사실 그 사람이 바람이 났었어. 미경이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술래야, 나한테 털어놔줘서 고마워. 이런 얘기는 아무한테도 안 할게. 너한테 상처될 테니까. 그 말을 듣고 저는 안심했어요. 하지만 몇 년이 지나고 보니 제 비밀이 온 동네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고 있었어요.
어느 날 친구들과 밥을 먹는데 갑자기 한 친구가 툭 던지는 거예요. 술래, 너는 원래 남편이랑 안 좋았잖아. 너 그런 일 겪고도 멀쩡하게 살았으니 대단하지. 그 순간 내 손에 들고 있던 젓가락이 멈췄어요. 뭐? 다른 친구가 옆에서 맞장구 쳤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바람 피워서 결국 따로 살았다는 거 아니야? 내가 미경이한테만 털어놨던 비밀이 몇 년 사이에 온 동네 소문이 되어버린 거예요. 더 화가 난 건 그 이야기가 단순히 퍼진 것만이 아니었어요. 술래가 남편이 바람 피웠다고는 하는데 사실 그 전에 술래가 먼저 남편한테 소홀했던 거 아니야? 아니야, 그게 아니라 원래 술래가 워낙 강해서 남편이 못 버티고 나간 거래. 사람들이 내 인생을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하고 심지어 나를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나는 그날 밤 정말 땅을 치고 후회했어요. 괜히 말했어. 그냥 끝까지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걸. 그 후로 저는 다짐했어요.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약점은 절대 말하지 말자. 사람들은 내 이야기를 내 의도와 다르게 퍼뜨리기도 하고 자기들 식으로 해석하기도 해요. 그리고 그게 결국 나를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 수도 있어요. 약점은 나 혼자만 알고 있어야 한다는 걸. 그게 결국 내 명예를 지키는 길이니까요. 그 일을 겪으면서 제가 배우게 된 것은 저는 다른 사람의 약점도 절대로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약점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어떤 것도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그 사람이 없는 곳에서는 절대로 말하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제 주변 사람들은 저에게 비밀을 말하면 절대로 새나가지 않는다고 알고 저를 믿고 있어요. 주변인들에게 믿음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된 것도 모두 저의 약점을 드러내고 상처를 받아봤기 때문에 알게 된 것이랍니다. 세 번째, 절대 말하면 안 되는 것은 자식 자랑입니다. 사람들은 처음엔 함께 기뻐해 주는 척하지만 결국엔 시샘하고 험담을 하게 됩니다. 우리 친구들 사이에서는 자식 이야기가 자주 오갔어요. 사실 나이 들면 결국 자식 이야기만큼 오래 할 수 있는 화제가 없더라고요. 남편 이야기는 이제 와서 뭐 하겠어요. 살아있든 없든 그 사람들 이야기는 이미 지난 일이고 지금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건 결국 자식들이었죠. 그래서 친구들끼리 만나면 자연스럽게 요즘 애들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자식들 이야기가 시작됐어요. 어떤 날은 그냥 자식들 근황을 나누는 정도였어요. 우리 아들은 이번에 이직 준비한대. 요즘 회사들이 너무 박봉이라 고민이 많더라고. 우리 딸은 아직 결혼할 생각이 없다는데 걱정이야. 요즘 젊은 애들은 왜 그렇게 결혼을 안 하려는지 모르겠어. 우리 아들은 애 키우면서 너무 힘들어한대. 요즘 맞벌이 아니면 애들 교육비도 못 낸다더라. 그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다들 한숨을 쉬면서 공감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래도 우리 때보단 낫지 않냐? 하며 웃어넘기기도 했어요. 이야기가 이렇게 흐르다 보면 나도 자연스럽게 내 아들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우리 아들은 요즘 회사에서 해외 출장도 많이 가고 바쁘긴 한데 그래도 직장 생활 잘하고 있는 것 같아. 나는 단순히 사실을 말했을 뿐이었어요. 다른 친구들이 자식들 근황을 이야기하니까 나도 자연스럽게 내 아들의 근황을 이야기한 거죠. 그리고 나는 솔직히 생각했어요. 우리 아들은 참 착실하게 잘 살아가고 있다. 그리고 친구들이 듣고 싶지 않아
할 정도로 길게 이야기한 것도 아니었어요. 딱 한마디 정도였죠. 그런데 그 말을 하자마자 친구들의 반응이 묘하게 달라졌어요. 아이고, 너는 걱정할 것도 없겠다. 내 아들은 원래부터 똑똑했잖아. 그래, 좋은 학교 나오고 좋은 직장 다니고 결혼도 잘했으니 속 편하겠다. 나는 그때까지도 별 생각 없이 그렇지 뭐하고 웃어넘겼어요. 친구들도 웃었고 분위기도 여전히 좋았으니까요. 하지만 돌이켜보면 그때부터 나는 친구들 사이에서 미묘한 시선의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처음엔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몇 번 더 비슷한 상황이 반복되면서 친구들의 반응이 조금씩 달라지는 걸 깨달았어요. 처음에는 다들 활짝 웃으면서 축하해주는 듯 했어요. 야, 그래도 너는 자식 걱정 없겠다. 우리도 내 아들처럼 잘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겉으로는 다들 기분 좋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몇 번이고 같은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 친구들의 말투가 조금씩 달라지더라고요. 어휴, 우리 애들은 내 아들만큼 잘 못 나가서 어쩌냐. 우린 뭐 애들 걱정만 하고 사는데 너는 그럴 필요도 없겠네. 이게 장난처럼 하는 말인지 진심인지 헷갈릴 때가 많았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처음에 들었던 축하와는 미묘하게 다른 분위기였어요. 그러면서 점점 자식 이야기를 나누는 분위기가 이상해졌어요. 이전에는 서로 고민을 털어놓고 조언을 해주던 자리였는데 이제는 서로의 자식들을 비교하는 듯한 분위기가 형성된 거예요. 그래도 내 아들은 좋은 대학 나왔으니 승진도 빠르겠지? 해외 출장은 아무나 가는 게 아니잖아. 능력이 있으니까 보내는 거겠지? 그 말이 칭찬 같았지만 어딘가 모르게 씁쓸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더 이상한 건 친구들도 자기 자식 이야기를 하면서 은근히 경쟁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는 거예요. 우리 아들도 요즘 승진 준비하는데 쉽지가 않대. 우리 딸도 나름 대기업 다니고 있는데 요즘 스트레스가 많아. 내가 자식 이야기를 하면 친구들도 자기 자식 이야기를 하면서 조금이라도 나와 비슷한 수준으로 보이려고 하는 것 같았어요. 나는 그저 평범하게 대화에 참여했던 건데 친구들은 점점 더 신경을 쓰고 있었다는 걸 그때는 몰랐어요. 그렇게 몇 번 더 자식 이야기가 나오면서 나는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어요. 처음엔 그냥 자연스럽게 이야기했는데 분위기가 점점 이상해지니까 내가 너무 많이 말하나 싶어서 조심하게 됐죠. 하지만 나는 여전히 친구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몰랐어요. 그리고 나중에서야 나는 친구들 사이에서 잘난 척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걸 깨닫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어느 날 시장에서 우연히 다른 친구들끼리 이야기를 나누는 걸 듣게 됐어요. 처음에는 그냥 지나치려 했는데 내 이름이 들리더라고요. 술래는 맨날 자기 아들 이야기만 해. 아주 잘난 줄 알아. 그러니까 우리도 다 자기 자식들 이야기하는데 결국엔 술래 아들 얘기로 끝난다니까? 맞아. 맨날 해외 출장 간다느니 회사에서 인정받는다느니 솔직히 그렇게까지 잘났나 싶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머리가 띵해졌어요. 나는 그냥 친구들처럼 내 자식 이야기를 했을 뿐인데 친구들은 그걸 다르게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 깨달았어요. 이 사람들이 하는 자식 이야기는 그냥 하소연이었구나.
나는 그 하소연 속에서 혼자 자랑을 하고 있었던 거구나. 더 충격적인 일은 그 이후에 벌어졌어요. 그날 저녁 평소에 친하게 지내던 친구 미경이에게 전화를 했어요. 요즘 친구들 사이에서 나에 대한 이야기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물어보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미경이가 갑자기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술래야, 너 혹시 사람들이 너한테 요즘 좀 서운해하는 거 아냐? 서운해? 내가 뭘 했다고? 아, 그러니까 내가 그럴 의도가 없었다는 건 아는데 내가 아들 이야기할 때마다 다들 기분이 좀 그런가 봐. 내가 무슨 말을 했다고? 그냥 우리가 애들 걱정하는 이야기하면 너는 내 아들이 잘 됐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속으로는 좀 비교하는 거지. 너는 다 가진 사람 같잖아. 그때 저는 정말 속이 상했어요. 나는 남들처럼 내 자식 이야기했을 뿐인데 이 사람들은 그걸 비교로 받아들이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내가 다 가진 사람처럼 보였다는 것도 기가 막혔어요. 그 후로 저는 더 황당한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어느 날 친구들과 모임이 끝난 후 미경이가 내게 살짝 말을 걸었어요. 야, 근데 너 아들이 회사에서 좀 깐깐하다고 하던데? 뭐? 아니, 그냥 다른 친구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뭐 승진은 했지만 좀 까다로운 상사라서 밑에 직원들이 힘들어한대나 뭐래나.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또다시 깨달았어요. 친구들은 이제 내 아들의 단점까지 찾아내서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시샘이었을 수도 있지만 이제는 뭔가 나쁜 점을 찾아야 속이 시원하다는 분위기로 변해 있었던 거죠. 그때 저는 결심했어요.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자식 자랑은 절대 하지 말아야겠다고. 그 후로 저는 자식 이야기를 일절하지 않기로 했어요. 누가 아들 잘 지내? 하고 물어보면 그냥 뭐 바쁘게 산다더라. 이 정도로만 대답하고 넘어가요. 왜냐하면 이제는 알거든요. 자식 자랑은 결국 듣는 사람들에게 불편한 비교의 대상이 되고 그 끝은 결국 나에 대한 험담으로 이어진다는 걸. 나는 단순히 자랑할 마음이 없었고 친구들도 처음에는 별말 없이 넘어갔지만 결국에는 나와 내 자식을 헐뜯으며 우위를 점하려고 했어요. 나는 이걸 너무 늦게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절대 자식 자랑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확신해요. 자식 자랑을 하는 순간 나는 친구들 사이에서 질투와 험담의 대상이 된다는 걸. 이 모든 걸 깨닫고 나서야 알았어요.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걸요. 사람들은 내 말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돈 이야기는 내 위치를 흔들고 약점은 나를 무너뜨리고 자식 이야기는 나를 오해하게 만들어요. 나는 단순히 내 이야기를 했을 뿐이지만 상대방의 감정과 상황에 따라 그것이 자랑이 되고 험담이 되고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다짐했어요. 아무리 가까운 친구라도 꼭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가려야 한다. 이제 친구들과 이야기할 때는 가벼운 이야기만 합니다. 정치, 돈, 자식 이야기 같은 예민한 주제는 아예 꺼내지도 않아요. 누가 물어보면 그냥 그래 하고 웃고 넘어갑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내 말이 사람들 입에서 이상한 모양으로 변질되는 걸 보고 싶지 않으니까요. 사람들과 오래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면 무엇보다 입조심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이제야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꼭 기억하세요.
친한 사이라도 절대 말하면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걸 지키는 것이 결국 나를 지키는 길입니다.